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여자입니다. 2년 전 결혼을 하고 돌진한 아들과 복잡이 내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나 역시 부모가 되어 보니 친정 부모님과 남편을 잘 길러주신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겠더라고요. 출산 후에도 일을 하느라 집에서 아이만 보지 못해 양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셔야 할 시기에 부모님의 노후에 저희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괜찮다고 해주시는 모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월, 수, 금은 친정 엄마가, 화목은 시어머님이 아이를 봐주러 저희 집까지 와주시는데 오실 때도 그냥 안 오시고 저희 반찬까지 만들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 간식과 이유식은 되도록 제가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들이 잘 먹여주셔서 그런지 아이가 아픈 곳 없이 잘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라 항상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죠. 엄마는 그런 제가 안쓰러우신지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하시고 시어머님은 나도 동진이 어릴 때 너희 시할머니께 맡겨놓고 일 다녔잖니. 그때 못한 육아 지금 하는 것이라 생각해 재미있어 하며 웃으십니다. 우리 아들이 남편 판박이라 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키워주셨다던 시할머니께서는 제가 시집 오기 1년 전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시동생을 다 키워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시동생은 아직도 할머니를 엄청 그리워하더라고요. 우리 연애할 때도 남편이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다고요. 할머니께서는 유난히 성품이 선하시고 유하셔서 남편과 시동생이 할머니가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단호할 때는 단호하셨지만 대체로 손주들이 좋은 생활을 즐기는 것을 먼저 쉬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과 막내딸에 대해 특히 엄격하셨는데 그럴 때 할머니가 함께 계셔서 너무 좋았대요. 할머니가 뒤로 숨으면 시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좀 더 관대해지셨다고 해요. 외가와 친가가 다 멀리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경험은 없는데 시댁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집에서 함께 지내셔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서로에게 끈끈한 유대감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아픈 장면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도 못 봐요. 그러한 남편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에 가슴이 아픈 거겠죠. 엄청 힘들었다고 했어요. 남편만큼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힘들어서 3달 동안은 가족끼리 대화조차 못했대요. 그러다가 밖에서 활동할 때도 그 힘든 상황이 드러나고 힘들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우울해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아는 형이야. 너무 속상한 거 알아. 그럴 때는 좀 다른 감정으로 돌려놔야 해라며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는 언니가 갑자기 전화하여 청양내가 아는 친구가 진짜 좋은 사람이 있다고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이 없냐고 묻는데 너가 딱 생각나는 거야? 너랑 4살 차이래 그래서 물어봤어 라고 얘기했지만 만나보니 남편이 처음부터였던 것 같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나쁘지 않았고 출신 대학도 제와 비슷한 수준이라 잘 맞아 보였습니다. 소개받는 자리에 나가 얼굴을 보자마자 느낌이 아이 사람이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소개받으러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울한 얼굴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슬프고 우울해 보여서 그냥 시간을 때우러 가야겠다 싶어하는 언니와 소개를 주선한 남편의 아는 형이랑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시 볼 일 없다는 생각에 진짜 편하게 수다 떨고 술을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이 남편에게는 오히려 좋게 느껴졌나 봐요. 제가 밝아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몇 번을 또 보자고 졸라서 의아함을 갖고 만나기 시작해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아버지와 같이 미남이거든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너무 착하고 배려심이 깊은 점에 제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난 남편 때부터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결혼을 결심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지난 2년에 대해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 남편이 너무 좋고 시아버지 어르신들도 친절하십니다.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요. 남편은 농담처럼 저 아니었으면 매일 울면서 다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요즘도 가끔 울긴 하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는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고 너무 밝아져서 사람들이 놀란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고 아주 잘 극복해서 다행이라고 하는데요. 시동생은 남편보다 2살이 어린데 먼저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 보니 티를 내지 못하다가 술을 자주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카가 아빠는 할머니가 우리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물어봐서 놀란 마음에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돈독한 조선 관계라서 유난스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말들도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만한 일이겠죠. 시동생이 아주 어릴 때에는 할머님이 집에서 살림을 보셨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노점에 나가서 나무를 조금씩 파셨다고 해요. 육교나 횡단보도에서 바닥에 작은 돗자리 같은 것을 깔고 파는 그런 일이 있시죠. 남편과 시동생이 싫다고 하여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이 움직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굳어서 병이 나는 거라고요. 너희들 학교 갔어도 그때만 할게라며 고집스럽게 나가시더랍니다. 할머님이 시아버님을 키우실 때에는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님 대신 돈을 벌어야 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면서 기르셨다고 해요. 그 덕분에 시아버님도 군대에 다녀오셨고 할머님이 모아 놓으신 돈으로 작은 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하신 것이 잘 행정되어서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시면서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도 따셨나 봐요. 그래서 공업사를 뒤편에 살림집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공업사를 운영하시고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도 일을 하시고 식당에서 서빙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3살 정도 될 때까지 어려웠던 시댁의 압박이 해소되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때까지 할머니가 많이 고생했었던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데 하루 종일 일주일씩 하시고 그 시간이 되면 뛰어들어와서 젖을 주면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업사 한 편이 살림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웃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시아버지와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친정이 멀어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걱정되네요. 엄청 잘 챙겨주셨는데 일하면서 그리움 가득한 표정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공업사를 세워둔 많은 집 아들인 줄로 생각하며 편지를 주고받으며 환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 하셨는데 만나보니 생각보다 너무 가난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머니가 여학교에 다닐 때부터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편지로 시작된 소통은 아버님이 군대를 제대한 후에도 계속되었답니다. 아버님이 제대하는 시기에 우연히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회사 사무실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었기에 어머님께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셨대요. 몇 차례의 권유 끝에 두 분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아버님은 만나서 사랑에 빠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버님께 역 앞으로 나오라는 것을 통보하고 찾아오셨대요. 만나자마자 어머님은 예상보다 아버님이 더 마음에 들어서 갑자기 결혼을 결심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미남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친절하신 분인데 가난하시면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생각하지 않으시다가 어머님이 결혼하자고 하셔서 연락을 끊고 사라지신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빨리 벌어서 할머니를 대접하고 싶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토요일 오후만 되면 와서 할머니와 계신다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어머님을 보내지 않고 지내신답니다. 또 어머님이 공업사 장부를 보며 돈을 받아주고 손님들을 위해 커피를 내려주며 사려 깊게 대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젊은 여자들이 힘들다, 싫다고 말할 만한 이유도 충분하지만 환한 미소로 일을 도와주고 부드럽게 지내는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기쁘셨던데요. 아버지께서 결혼하자고 하셨다고 해요. 외동 아들인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머니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시고 기뻤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미안해하시는 마음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저희 지역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라 결혼을 한다면 친구도 없고 가족과도 멀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아끼고 잘해주기로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도 다른 것으로 마음 고통을 주지 말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런 표정 없이 4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 감사히 여기시어서 끝까지 갚겠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제 결혼 전 바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반주도 하셨고, 그러시면서 서로 아껴주는 마음으로 살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사라지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고요. 할머니께서 그러셔서 내 식구 내가 안 아끼면 누가 아꾸겠느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도 한 번은 시집살이를 안 시킨다고 하셨대요. 오히려 더 못해주시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남편과 시동생이 학교에 가면 청소와 빨래까지 다 해놓으시고 학교가 끝나면 먹을 간식도 준비하시고 좌판을 할 재료를 가져가시는 거죠. 본인이 번 돈으로 자식들에게 어떤 것이라도 사주신다고 해요. 어머님은 시집을 온 후 남편이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할머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셨습니다. 남편이 태어나고 나서는 공장 사이에 있는 2칸짜리 방에 계셨던 할머니가 남편을 돌보셨습니다. 남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에야 집 아래층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 집은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할머니와 2 아들이 한 방을 사용하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다른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애들 때문에 밤에 잠이 설쳐서 일러 나갈 사람들이 힘든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할머님께서 남편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나서야 방 3개로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마다 시동생은 할머니 방으로 가서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머니의 향기를 맡으면서 자고 싶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의 남편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보다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힘을 내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언제나 남편의 말이 옳다고 하시며 편을 들어주어 기분이 풀리곤 했다고 하네요. 그저 사소한 일도 할머니가 편을 들어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응석 좀 부리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하고 세상에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다 그렇게 받아주는 줄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수록 부러워하고 또 선망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조금 먼 존재로 느껴지는데요. 친할머니와 엄마 사이가 좋지 않아서 친할머니는 벌마다 기분이 좋지 않으셨고 외할머니는 저에게 별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친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심술쟁이였고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때때로 친척집에 가야 할 일이 있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심술쟁이 할머니의 손녀가 오나 엄마도 같이 오셨는지 라고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정말 가끔 가는 편이었는데 엄마는 가지 않으셨지만 아빠와 제가 동생과 함께 갈 때에도 반가워하지 않고 왜 왔냐? 노인이 죽었는지 사았는지 확인하러 왔냐? 기껏 키워놨더니 마누라 치마주머니에 쌓여서 그 노파도 죽어도 모르겠다라며 눈을 흘기셨습니다. 아빠는 주말에 쉬실 때마다 친척집에 가서 지내느라 우리랑 함께 보낸 주말이 적었는데도 할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도 모르실 정도로 제 관심은 없으셨죠. 아빠는 일남 사녀 중에 셋째 아들이라서 유일한 아들인 이유로 부모들과 할머니에게 돈을 번번이 주고 책임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바쁘게 돌아다닌 게 할머니와 고모들은 만족을 잘 못했고 피곤한 엄마는 할머니와 고모들과 가끔 다퉜다고 해요. 지금은 저랑 동생의 학교 준비물을 사줄 돈이 부족한데 막내 고모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선물로 비싼 브랜드의 책가방을 보내라고 할머니가 전화했더라고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일에 나가지 못하십니다. 부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할머니가 너무 무례해서 어머님, 우리 효진이와 효민이 학교 준비물 사는 돈도 없어요. 그러나 그 비싼 책가방을 백화점에 가서 사달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도 시장에서 가방을 샀어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몇 학년인지 아세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거절하셨던 것이었는데 너가 이 시국에 이렇게 말에 대답하는 건가? 너 제정신이 아니야? 너가 힘들게 살면서 돈이 없는데 왜 나를 탓하니? 어떻게 살림을 하려면 돈이 없어서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니라고요. 역정을 내더라고 합니다.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얼마 전 어머니를 위해 뿌릴 약을 사달라고 돈을 보내라고 하셔서 제가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월급을 받으면 반은 어머님과 고모들에게 드리고 우리는 손수건 축여줄 수도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살아가며 돌봄을 해주시는데 자꾸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싫어요. 식자재를 보내주시는 일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친할머니는 나이고 여자가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니 우리 아들이 잘 될까 봐 걱정돼. 어디 두고 봐야겠어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고모들이 차례로 전화를 하고 엄마는 또 차례로 싸우고 있었다고 해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멀리 살아서 그런 사건이 우릴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엄마는 친가에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홀로 다니시다가 가끔 명절에 우리를 모시신 적이 있지만 반가워하는 대신에 불쾌한 말만 하셔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은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아빠가 군대에 갔을 때 산사태에 휘말려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집안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 친할머니도 별세하시고 장례식 때 엄마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고모들이 함께 달려들어 엄마를 비난하려 하자 아빠가 말을 가로채며 어머니가 계시니까 참았어요. 앞으로 이 사람을 힘들게 하면 나는 참을 테니까 그런 줄을 알아. 내가 그동안 모른 척 참았는 줄 알아. 어머님의 장례가 끝나고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어머니 뒤에서 그만큼 했다면 됐다고 하시고 나서는 친가랑의 인연은 거의 끊긴 것 같고요. 사촌이 항상 결혼한다는 청첩장이 오면 축의금만 보내셨더라고요. 제 결혼식에는 고모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그들은 오셔서 축의금도 주지 않고 식사만 하고 떠나셨고 나쁜 점만 잔뜩 지적하고 가셨어요. 그 중에는 제 신랑의 잘생긴 외모까지 흠이라며 얼굴값 하겠다고 하면서 가셨대요. 그런데 형편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요. 90세가 다 돼서 돌아가신 친할머니를 우리 엄마가 잡아먹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네요. 외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시지만 엄마와는 왕래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요양원으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외삼촌 두 분이 계신 집의 막내딸인데 외할아버지는 예뻐하셨지만 외할머니가 많이 힘들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예뻐하신다면 뒤에서 그렇게 구박을 하셨대요. 외삼촌들이 외할아버지에게 많이 혼나는 편이었는데 엄마는 예쁜 물 받으니 더 미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외삼촌들도 여동생을 미워하고 괴롭히고요. 그걸 보신 외할아버지가 외삼촌들을 혼내고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 보면 결국에 엄마만 많이 상처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엄마가 결혼할 때에 키워주었던 것 값 보답을 요구하셨는데 후에 알게 되었더니 둘째 외삼촌이 하는 사업 때문에 돈을 요청하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엄마는 결혼을 통해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더 힘들게 됐었습니다. 엄마는 돈을 빼앗기 싫어서 급히 시집을 가셨는데 세상에 더 강한 엄마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아낀 아들들이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워져서 요양원에 맡긴다는데 꼭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엄마 곁에서도 아무 말 없이 TV만 보시는 아빠랑 엄마 속이 얼마나 탔을지 모르겠을 정도까지 예상해봅니다. 저희 아빠가 진심마저 표하지 않으시다 보니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할머니 곁을 떠난 셈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사랑을 채운 한 남자와 만나자니 처음에는 신기한 느낌도 들었지만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럽고 행복하기까지 했죠.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종종 남편이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아들도 받으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양쪽 부모님들께서 다행히도 우리 아이를 엄청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엄마가 부업을 하시면서 배운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현재도 우리 아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 주시고 목도리와 장갑을 떠 주시는 걸 보면 엄마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어머니도 제 것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꽃 끝에는 엄마가 만드셨다는 표시로 작은 꽃을 만들어 주시고 마감 부분을 예쁘게 꾸며주시는 걸 보면 거기에 엄마의 정성이 느껴져요. 제 아들이 그 옷을 입고 목도리와 장갑을 착용하면 더 특별한 느낌이 들고 나도 엄마가 떠주신 목도리와 장갑을 착용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엄마의 보호를 느끼며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요. 아들에게 엄마가 주신 옷이나 소품들을 입히고 도와줄 때 할머니 사랑을 많이 느끼며 자랐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엄마가 본격적으로 코바느질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가방이나 쿠션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면서 가족 가게를 더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가끔씩은 우리를 위해 수제품을 만들어주시기도 했죠. 친구들과 노는 동안 잠깐 벗겨진 옷이나 가방도 엄마의 특별한 마무리와 꽃 장식 덕분에 어디에 놓았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예쁘다고 하면서 엄마가 직접 만든 것이라 부러워하곤 했어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엄마야 정말 마음에 들어요. 결론적으로 제 마음에는 엄마가 선물해준 옷이나 소품을 입을 때나 엄마의 수공예 품을 사용할 때 새겨진 감동과 사랑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을 재구성해드렸습니다. 라면서 좋아했더니 엄마는 매년 겨울이 되면 제 것과 동생의 목도리와 장갑을 한 세트씩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1쯤 됐을 때는 3-4가지의 목도리와 장갑을 번갈아가며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남자라 그런지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특유한 마감과 꽃장식 덕분에 잊어버리기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도 잘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번갈아가며 잘 활용했습니다. 엄마가 매년 다른 색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고르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붉은색 목도리와 장갑을 골라서 학교에 갔습니다. 마감 부분은 노란 실로 되어 있었고 꽃 장식은 하늘색이었어요. 그걸 보면 한눈에 봐도 딱 우리 엄마가 만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겨울 방학 중이었는데 모두가 반강제로 하던 보충 수업을 하러 학교에 가다 보니 기분이라도 좋게 일부러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골라 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여서 붉은색이 더 하고 싶었고 하얀 눈과 붉은색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보충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법 굵은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가까이 사는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떡볶이를 해먹고 가자고 했지만 눈이 쌓이면 집에 가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집에 가서 떡볶이를 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좌판에서 냉이를 파시고 계셨는데 오들오들 떨면서 눈을 다 막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었는지 할머니가 이것만 팔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라고 말해보았습니다. 거기가 육교위였는데 눈이 더 쌓이면 미끄러지면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놓으신 게 마지막이라면 사고 들킬 수도 있겠다고 말하려 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대시시 웃으시고 학생 떡볶이 좋아해요. 이런 냉이라 향이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네, 좋아합니다 하고 이거 얼마예요? 물으니 이건 다 해서 3,000원에 가져가세요 하고 담아주시는 때 손이 빨갛게 꽁꽁 얼었더라고요. 한눈에도 너무 오래 밖에 계신 것 같아서 추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 장갑을 벗어드리고 목도리로 머리와 목을 감싸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추운데 학생하고 가라며 다시 벗어주시는 걸 이게 제 엄마가 직접 뜨신 거야? 비슷한 거 집에 많아요. 할머니가 하고 가서 너무 추워 보이세요 하며 다시 덮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아이고 너무 예쁘셔서 우리 손주 며느리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자들이 잘 생겼거든요. 감사해요. 그렇다면 이 목도리는 그냥 가져가세요. 장갑값에는 못 미치지만 받아주세요. 응 하시며 냉이는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눈이 점점 더 쌓였기 때문에 알겠어요 하며 냉이를 받아들고 할머니 자판 정리를 도와드리고 계단을 내려가시며 꽃 쪽으로 가시고 육교를 건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께서는 네네 아휴 너무 감사해요. 학생이 진짜 너무 예쁜 사람이라고 하시며 제 팔을 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두드려 주셨을 때 집에 돌아가 떡볶이를 해먹으며 엄마께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 할머니 나물이 싱싱하니 좋아. 오늘도 나오셨구나. 엄마도 가끔 일부러 그 할머니께 남들이 사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했습니다.
잘했네 우리 딸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잠시 되지 않았을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느라 저는 몰랐는데 할머니께서 유명하신가 보더라고요. 인심도 좋으시고 선하게 웃으셔서 빙그레 할머니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오고 가면서 인사나 해야겠다 싶었는데 할머니는 그날 이후 육교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감기가 걸리셨나 아프신가 싶어 신경이 쓰이던 차에 엄마가 저녁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빙그레한 할머니께서 자식들이 무슨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일을 못 하신다고 했대요. 그날 눈이 오는데 떠났다고 식구들이 알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목욕탕에 오셔서 이제 못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목욕탕 박씨 아줌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입시 준비생으로 정신이 없었고 대학에 가서는 대학생활로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그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엄마는 꾸준히 매년 저와 동생에게 목도리와 장갑을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많아졌고요. 걸을 수 있는 목도리와 장갑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할머니에게 드린 물건들이 많아졌습니다. 목도리와 일치 취업 후 대학을 졸업하며 다니는 회사에서 2주 정도는 매일 다른 목도리와 장갑을 할 만큼 있었습니다. 같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머니께 주문하면 부탁하려고 합니다. 따뜻하고 예쁜 모습이어서 선물로도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다른 목도리와 장갑을 하니 마음에 드시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은 엄마가 부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인데 그냥 취미로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매년 한 세트씩 만들어 주신 분을 번갈아가며 하는 거라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부업을 하실 때 너무 많이 하셔서 손목이 아파 매일 파스를 붙여야 했던 주무시던 엄마였기 때문에 쉽게 부탁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매년 제 목도리와 장갑이 늘어갔습니다. 결혼 후에야 이제 효진이 너 거는 그만 만들 거야? 이제 우리 사위랑 손주것 만들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모은 것만 해도 많았기 때문에 좋으신 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많이 만드시기 시작하셔서 전에 부업할 때보다 더 하시는 것 같아 엄마께서 손목이 걱정됩니다. 남편은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부러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숨기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다시 올 것 같아서요. 왜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사람 간의 인연이 참으로 신비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우리 집에 인사를 한 뒤 남편의 집에도 인사를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는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지만요. 제가 그때 접안하시는 할머니께 드린 목도리와 장갑이 남편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할머니께 목도리와 장갑을 드린 거 기억이 나네요. 시댁은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침부터 눈이 올 예상이 있어서 대학생인 남편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식구들 중에서 제일 늦게 나갔는데 일부러 집 나가기 전 할머니께 진짜로 장사 가지 말라고 당부했대요. 눈이 온다고 진짜 큰일 날 거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고3이었던 시동생은 보충 수업을 마치고 독서실에 가기 전에 집에 들렀는데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려오는 친모님께 눈이 많이 오고 있어서 몸이 찌뿌둥해서 목욕탕이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고 나가셨어요. 목욕탕에 갔다가 한참을 지냈더니 온 가족이 발을 동동 걸리며 난리가 났다고 해요. 장사하는 곳은 알았으나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나가셨다고 하니 어떻게 난리가 났는지 상상이 가네요. 남편에게도 할머니보다 먼저 나갔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 난리가 났다고 하고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당장 집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계속 집에 있는 동생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도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할머니가 그날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 더 난리가 났다고 해요. 한 40분 동안 할머니가 밖에서 눈을 맞으며 와서 작은 체격의 할머니가 어깨와 머리에 많은 눈을 덮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며 소리쳤고 어머니가 눈을 털어내며 왜 전화를 두고 가셨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할아버지는 장사 다녀오셨어야 했는데 날씨가 이래서 다른 분의 일을 도와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막내는 할머니가 눈이 오는 때는 가지 말라고 했고 어리기부터 많이 힘들었던 몸이 많이 약해진 할머니가 계셔서 그랬던 것입니다. 가족 모두 더 걱정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런 식구들을 보시면서도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걱정 마라. 이렇게 잘 오면 우연히 천사를 만나서 이렇게 따뜻하게 왔어 하면서 목도리와 장갑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는 어서 받으라고 하니 너무 예쁘다라고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할머니는 어떤 예쁜 학생이 나 춥다고 옷을 둘러줬어. 그래서 내가 보답으로 냉이를 다 주었더니 나를 육교 아래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갔어 라고 말하며 흔들어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어찌나 착하고 예쁘던지 우리 손주 며느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남편이 겨우 할머니가 돌아오셨다는 전화를 한 후에야 아르바이트를 마칠 수 있었대요. 아니면 할머니를 찾으러 뛰쳐나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온 가족의 반대로 할머니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셨는데 너무 적적해 하셔서 어머님이 공업사에 덜 나가시면서 할머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운동도 다니시고 산책도 다니시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선물한 그 목도리와 장갑을 꺼내 보시고는 너무 예쁘지 않니? 아까워서 낄 수가 없으며 쓰다듬고 다시 잘 싸서 보관하셨어요. 그러면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학생은 다 커서도 참 했어요. 예쁠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손주 역할이 드디어 떠올랐는데 이제 대학생이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다른 물건들은 다 너무 오래 사용하여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선물해준 목도리와 장갑은 정리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 사진 옆에 같이 두어놓은 게 눈에 띌 정도로 그걸 인식하고 매우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알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어머니의 특유한 손질이 노란색으로 빛나기 때문이었고 하늘색의 꽃도 어머니가 개발한 모양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기 쉬웠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어머니가 만든 건데 그때 그 할머니께 선물했던 건데 하며 놀라는 제 모습을 보고는 신부모님과 남편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표정으로 보아도 하지만 남편은 그 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서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 겨울에 엄마가 새로 선물해 주신 목도리와 장갑을 받아 SNS에 올릴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마감 부분과 꽃장식은 엄마가 디자인한 거예요. 이것만 보면 엄마가 만드신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라고 언급했더니 그때서야 어머나 세상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너희 할머니가 이 목도리와 장갑을 그렇게 손질하면서 너무 예쁘다며 손주 며느리로 탐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시더니 정말 우리 가족이 데려다 주다니 하시며 남편도 홀짝이셨다.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실례할게요. 어이가 참 우리 형수가 또 저를 울리네 하면서 또 눈물을 닦고요.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감추려 하시는지 헛기침만 하셨어요.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할머니께서 계셨으면 더 예쁜 손주를 받았을 텐데요. 동석이 차는 알아요. 동생이 먼저 장가가서 손주 며느리가 볼 아버님 눈치까지 본다고 얼마나 챙기셨겠어요. 그런데 효진이 만나셨으면 더 예쁘게 대해주셨지요. 게다가 그 인연도 있으니라며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 싶어 살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문화센터에서 재봉틀을 배워 만드셨다면서 시장에서 제일 좋은 천을 떼어 아기 이불과 요도를 만들어주시고 내복도 만들어주십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 할머니 복은 타고난 것 같다니까요. 외할머니는 코바늘질, 친할머니는 재봉틀로 직접 다 만들어 입혀주시니 저희가 아기 옷을 사는 비용도 많이 줄어서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싶은데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손주 내가 입히는 듯 돈을 왜 받니라고 하셔서 양가모도 생신 때 일부러 더 많이 넣는다는데요. 그러나 그 용돈은 다시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제와 동갑인 동서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가방이 애착 가방이라고 말합니다. 엄마들이 만날 때 시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산 것보다 튼튼하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며 웃음을 자아냅니다. 지금 5살이 된 쌍둥이 조카들이 있을 때도 어머님께서 다 만들어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저희는 둘이라 만드는 것이 더 힘들었을 텐데도
직접 만들어 입히시면서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희민이는 그중 하나를 어머니께서 더 신경 써 주십니다. 만드실 걸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은 엄마가 만들어 주시는 물건은 아직도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감과 꽃장식이 있어서 할머니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별말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말 없는 저희 아빠도 사위가 마음이 참 약해서 잘 보드담아줘야겠다고 하시는 정도니 할 말 다 했죠. 그래도 우리 남편을 만난 것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인데다가 시부모님도 쟤를 아껴주시니 이보다 더 나은 결혼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저희 엄마에게도 시댁 자랑하며 동생이 결혼할 여자로 우리 사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님만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엄마는 그래야지라며 웃으시네요. 진짜 너희 시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너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으면 엄마도 정말 즐거워하시겠지. 웃음을 잃지 않으시네요. 그럼으로써 엄마가 주신 목도리와 장갑 덕분에 예쁘게 차려입고 칭찬을 받는 것이죠.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시집와서 예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줘서 라고 말하면서 엄마는 웃으시네요. 그래, 엄마 덕이라고 생각해주면 정말 고맙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효진이 같은 딸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목도리와 장갑도 제대로 벗기는 따뜻한 아이라서 너무나 귀중하고 너처럼 착해서 복이 찾아온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할머니 생각도 들진 않으신 건가요? 10년 정도가 지나간 어느 날 여전히 멍하시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마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 마음이 거북하실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속에 상처가 깊이 남아 계시다 보니 찾아뵙지 않으시는 모습이었어요. 외삼촌들이 여러 차례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안 소식 내고 있으면 안 돼. 이제 너무 엄마를 돌봐야 할 때인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온몸에 천벌 받게 될 거야 라며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전화를 끊어버리셨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뻔뻔하시다. 나는 딸이라서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했잖아. 외삼촌 둘이 재산 다 챙기셨잖아. 엄마가 도와준 거 알면서 왜 저러세요? 그쪽으로 어떻게 할 얘기하고 싶으세요? 말린다며 그래놓고 엄마가 병들어서 나한테 모시라고 왜 잘난 아들들이 책임져 버려? 재산 챙기러 갈 때는 아들들만이고 모시러 올 때는 딸도 모셔야 해요. 그래서 재산 가져갈 때는 다 나잖아. 그러니까 모시려는데 학원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연락이 없더니 요양원 간호사가 할머니가 부탁했다며 전화가 왔는데 죄송한데 아들들에게 연락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하고 끊어버렸대요. 하지만 마음이 안 편하다고 하니까 종종 우는 눈을 보였다고요. 얼마나 미워도 부모니까 어쩔 수 없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걸 고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친절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복이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복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쁜 행동도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할머니와의 인연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정말 하늘에서 남편과 제게 인연을 맺어 주신 것이 할머님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더 잘해주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나아가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잘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복이 돌아간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도 좋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다 좋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꼭 복을 바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만나고 너무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더 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 제 마음이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편안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더 편안해지시고 돌아오는 복을 받으려 한다면 조금 더 순하게 행동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살진 못했지만 그러한 삶을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이 험한데 자신의 마음까지 험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 인연은 좋은 행동에서 오는데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 마음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